장르가 뭐니에 가장 뜨거운 시간,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사회, 복지, 외교, 안보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경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뜨거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30년 넘게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홍춘욱 투자 자문 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인구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이죠.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들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크게 떠오르십니까? 일단 뭐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네, 가계부채.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결국 저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저성장이 아닌가. 돈이 불어나질 않는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이랑 올해 사이에 우리 형편이 나아진 게 없다라면 사람들은 불만을 느끼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이 오르고 각종 여러 가지 세금이 인상된다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 숨통에 있는 젖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통장이 텅장이 되니까. 항상 자, 이상림 박사님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길게 보면은 저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첫 번째 단기적으로 청년의 삶이 너무 어려워요. 독립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관계가 멈춰져 있어요. 네. 이런 저출산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고령화의 문제가 되고 인구 감소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사회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홍춘욱 대표님은 저성장 극복, 이상림 박사님은 저출생 해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 달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도 달걀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저성장이 예. 먼저 해결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게 1조가 있다면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성장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1조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돈이 많다. 네. 왜 그러냐면 없다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거짓말.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둔 나라. 그러니까 세금의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걷어놓고 돈을 국간이 넉넉하군요. 근데 이걸 잘 못 쓰는. 가장 지금 저는 1조 생긴다. 네. 자, 일단 5천억은 R&D 예산 복구하자. 연구개발비를 복구하자. AI 혁명으로 지금 세계가 가는데 우리나라에 AI 대기업 이름이 떠오른 데 있으세요? 아직은 예, 중국조차 딥시크 나오는데 대학의 연구 역량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게 연구개발비 예산의 삭감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두 번째, 예전 정부 때 근로자를 뽑으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줬어요. 언제였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니까 2008년. 그래서 네. 장기 실업으로 커리어를 잃어버리는 젊은 근로자들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나라에서 돈을 그 사람에 대해서 쏴줍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개월 이상 고용이 되고 정규직이다. 그래서 극복이 됐었습니까? 그때? 일정 부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성장률이 회복된 나라 1위는 중국이었고 2등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군요, 이게. 요 침이. 예, 물론 이제 운도 따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갔는데 침을 딱 맞고 탁 일어난. 예,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운동을 하러 뛰어가면서 헬스장까지 다 매출이 느는. 그런 그런 또 머니서클. 이게 이 사람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재원도 마련이 되는 선순환을 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월급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냥 나라가 쓰는 돈이 아니라 또 세금으로 돌아오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돌아옵니다. 혹시 반박이 있으십니까, 박사님? 근데 지금 경기 회복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경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도 올라가고 청년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점이 단기적으로 부양만 시키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자는 것. 그리고 이 부양이 청년들에게 불합리하게 미칠 때가 많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초이노믹스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급등을 했죠. 그것이 우리가 저출산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코로나 국면 때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버티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사회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의 체질 개선,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체질 개선, 나아가서 젊은 세대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지방대학에 돈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방대학?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수도권이 점점 커지고 청년 지방은 오히려 더 위축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해서 일자리를 못 잡고서 수도권 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까? 답답한 게 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이 우선시 되는지 모르겠다. 저도 지방 출신이지만 제 아내도 지방 출신이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많고. 두 번째 문화적인 배경들 뭐 이런 것들 네.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이 여기 있잖아. 아니 중요한 뭐 문제죠. 지방을 살리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저출생 뭐 고령화위원회 출범한 지 20년 돼가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일단 돈을 쓰고 봐야 되는 거지. 장기적인 비전과 플랜을 위해서 여기저기 쓸 때가 아니라 임팩트 있게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들이 돈을 팍팍 쓰게. 우리가 아까 1조 있다며. 네. 그 1조를 가지고 한 명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지원해주면서 취직시키고 지금 쉬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게 해주는 게 저출생 대책 아니냐. 물론 이제 저성장 해결을 위한 방안이지만 저출생 해결 방안도 같이 아이고. 마련된다. 월급이 딱 들어오면 집에 가서 일단 어머니한테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에 찾아볼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또 옷이라도 좀 차려입고 미팅이라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상임 박사님. 네. 구조 인식 개선 이거 20년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게 20년 동안 약 먹었는데 이거 안 나면 이거 불치병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동안 저출산 정책이 왜 실패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삶의 이행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대로 둔 채 자꾸 비용 절감으로서 지원의 양만 늘려놓은 거예요. 구조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래프가 있는데 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줄여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 경제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암암리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 그래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겠다고 하는 수요가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자라온 성장기 때 입시 교육이 있으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못 느끼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도 불안한데 아이를 낳으면 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일가족 양립한다고 도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을 지금 18세까지 올려주자고 하는데 올려주면은 그동안 어디에 쓸 것 같아요? 결국 학원비로 씁니다. 이런 구조적인 개선 여기 대해서 예산이 투여됐던 게 아니라 직접적 지원만 하려고 했어요. 그게 애는 안 나오더라도 표는 나오거든요. 그러한 정책으로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좀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새 정부가 들어온 이 시기에 진짜 새 인구 정책을, 새 저출산 정책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진 사례, 좋은 사례로 쓰는 나라가 스웨덴, 프랑스가 있는데요. 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복지 예산을 많이 써요. 네. 그 이면에는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조와 노사가 합의로 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표준 임금제라고 해서 격차를 벌리지 않는 합의를 했어요. 이러한 걸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생기고 편등성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출산율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복지만 보고서 저기는 얼마 주더라, 달 얼마 주더라 해서 이 복지를 잘 따오려고 했어요. 효과가 안 본 정책,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양보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견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또 생각이 다르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조금 올랐어요. 이거 왜 올랐는지 아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아, 특례 대출. 한마디로 말해서 아기를 가진 집에 대해서 정부가 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특별히 반등할 여지는 없었거든요.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작년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네. 근데 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빵빠레가 많이 울려 퍼지는가? 돈이다. 아, 결국엔 돈이다.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거나 또는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네. 그분들에게 약간의 옆에서 넛지, 옆구리를 쿡 찌른 거죠. 정부가 대출로 저금리를 해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타났다면 저성장 극복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낙관론들을 국민들에게 또는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불어넣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딱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잖아요. 1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아이 그렇죠. 그 효과는 이 특례대출 효과가 낮다면은 그거는 좀 올해부터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 아이 임신 기간도 있고 아이라는 게 바로 딱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출생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기 때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안 낳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과 출산을 유보했는데 이게 재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경기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돈의 문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지향할 것인가 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는 저성장이냐, 저출생이냐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셨다면 100달러, 너무 안 달랐다. 1달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00달러. 1달러. 두 분의 생각이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저는 100달러인데 네. 100달러 하나가 아니라 권종이 여러 개 섞인 100달러. 같은 내용을 하지만 네. 결국은 색깔은 좀 달랐다. 여러 가지가 있는 100달러. 1달러를 골라주셨고 그만큼 예. 비슷하셨다는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을 좀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신 거군요. 오늘 토론이 짧아서 아쉬우시다면 장르가머니 유튜브 채널에서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저성장 저출생 저성장 저출생 그렇죠. 네, 쉽지 않은데요. 혁수 씨 그래서 토론해 보니까 어때요? 좀 결정했어요? 자,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먼저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저성장인 것 같아요. 저성장. 네. 참 이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저성장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저성장을 해결을 하려면 저출생이 극복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사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또 대규모 추경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지금 추경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성장 극복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또 이런 정책을 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추경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제 민생 회복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이제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시동을 한번 걸겠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 되고요.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1%의 성장. 지금 연간 보면 0.8%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네네. 그래서 1%의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추경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추경한다고 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저성장 문제는 인구수가 많아져야 사실 성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죠. 일은 누가 하냐. 이게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 아무리 AI나 로봇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출생을 먼저 극복을 해야지만 사실상 성장도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가 경제 살리기가 정말로 시급하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을 위한 구조 개선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